법무부 산하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빼기 권고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월북자가 강화 일대에서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월북자 코로나 의심 주장에 우리 방역당국은 확진자나 접촉자로 분류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작성돼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보낸다고 적혀있는 비밀 합의서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명이 공개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부산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200mm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만초까지 겹쳐 나흘 만에 또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전세 계약은 2+2, 4년으로 하고 갱신시 인상률은 5% 이내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사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가운데 여권 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압박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경제 상황을 두고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표현하며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법무부 산하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박탈해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지휘권은 고검장에게로 넘어가고 그 고검장을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에 대해서도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검사 출신 특히 여성 검찰총장 임명을 권고했습니다.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의 근간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의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먼저 검사 중에서만 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청법 27조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진 검찰 고위 간부가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 문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혁위는 또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는 전국 6개 고등검사장을 직접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검찰 인사에서도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을 없앴습니다. 대신 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을 제외한 나머지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선 모두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물론 이건 권고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더 나아가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타겟은 윤석열 총장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최민식 기자가 지적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번 개혁안에서 강조한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입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이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사건 지휘를 하면 고검장은 장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고검장은 다음 인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 검사가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냉국하게 수사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검찰총장의 인사권 약화는 법무장관의 검찰 장악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총장은 명예직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겸임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고안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또 거친 발언으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소설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한 고기영 차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그러자 추 장관이 발끈합니다. 소설을 쓰시네. 소설을 쓴다는 말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죠. 회의가 정회되는 파행 끝에 윤호중 위원장이 추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감의 말씀이 있었으면 합니다.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민주적 통제, 이 본질적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제도화할 거냐.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추 장관은 현재의 검찰총장직이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오보 사태를 두고 KBS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오보 사태에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외부인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KBS 외부로 유출된 녹취록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측과 노조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S는 지난 18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궁색해졌습니다.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하지만 하루 만에 허위 보도로 드러났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KBS 내부에서조차 취재원이 말한 허위 사실을 검증 없이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KBS가 취재했던 취재원과의 대화로 보이는 녹취록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해당 기자가 KBS 보도 시스템에 올렸다가 지운 건데 실제 보도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는 취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건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사측에 제안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취재원으로는 서울중앙지검 핵심 관계자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해당 보도는 허위였고 수사 내용을 유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 채널A 사건은 당초 검언 유착 의혹, 즉 검찰과 언론의 탈선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보도는 아시는 것처럼 MBC가 했죠. 그런데 여기에 KBS가 가세해서 오보 파문을 일으키면서 사건의 본질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 의혹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언 유착인가 아니면 권언 유착인가 지금부터 그 쟁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이 사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인 3월 31일 MBC 보도였습니다.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의 지인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를 했고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들어 압박을 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였죠. 이 의혹은 검언 유착이란 이름으로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의혹을 최초 제기했고 4개월 뒤 KBS가 의혹의 핵심 정황을 허위 보도를 해서 논란을 일으킨 거죠. 자, 그런데 처음 MBC의 취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MBC가 채널A 기자의 취재를 몰래 녹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한 정황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한 시민단체가 MBC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이 채널A의 검언 유착이 아니라 MBC의 권언 유착 아니냐는 그러한 주장이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제보자 지모 씨는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의혹의 한쪽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쳐내기라는 분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SNS에 문제는 검언유착입니다.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단정적인 표현들이 그 예인데요. 예. 최근에는 이를 넘어선 그러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유착 더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국민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군요.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KBS 오보 사태를 계기로 이 사건의 본질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말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죠. 즉 한쪽 당사자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건 검언유착으로 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무부가 규정한 검언유착이란 프레임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맞지 않는 결론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추 장관은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해왔다고 최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KBS 오보 사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특정 언론에 의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검찰 내부의 다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자 그런 주장도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거죠.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남쪽에서 넘어왔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군의 경계 실패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합참은 철책이 아니라 강화도의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집 오가듯 분계선을 넘나들었다는 걸 군도 인정한 셈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김모 씨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곳으로 추정되는 강화도 일대입니다. 해안가 철책 아래로 배수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김 씨가 이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간 뒤 월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책 및 배수로에서 김 씨의 가방과 물안경 등을 발견한 데 따른 판단입니다. 통과한 지점은 철책은 아니고 배수로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정밀 주사 중에 있습니다. 강화도 해안가 철책은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 이를 피하기 위해 경계 사각지대를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화도는 북한과 가까운 곳은 강폭이 1.7km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18일 새벽 2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강화읍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오전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예상됐던 만큼 월북은 이날 동이 트기 전까진 이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연이은 경계 실패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삼척항의 기순 사건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군 기강 회의 이제 삼진 아웃시켜야 되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에 재월북한 탈북자는 성폭행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월북 의심 제보를 받고 하루가 지나도록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라진 탈북민의 소재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모 씨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현관문에 경찰 출석 요구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김 씨가 곧 이사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18일 이전에 짐을 뺐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미 그 탈북민은 이제 짐 다 뺀 상황이고 차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김 씨에게 승용차를 빌려줬던 탈북민 유튜버 A 씨가 이 집을 찾았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A씨는 김 씨의 집에 인기척이 없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A씨는 같은 날 김 씨가 빌려간 차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4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1시쯤 탈북자 가래를 맡고 있는 보안계 담당 경찰에게 김 씨의 오해북이 의심된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30시간이 훌쩍 남은 20일 오전 11시나 되어서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경찰은 사라진 김 씨의 소재를 파악도 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북한 보도대로라면 김 씨가 19일 월북한 지 이틀 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셈입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성폭행 수사를 받은 한 달 동안 관리 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탈북민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호들갑이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월북자 김모 씨가 코로나 감염된 것 같다며 개성을 봉쇄하고 유례없는 특급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가 번지는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덕현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월북자 김 씨가 코로나 의심 환자라며 특급 경보를 내리고 개성까지 봉쇄했습니다.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특급 경보를 발령한. 그러나 우리 보건당국은 김 씨가 확진자는 물론 밀접 접촉자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접촉이 잦았다고 좀 생각하는 2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어제 실시를 한 바 결과는 음성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특급 경보가 내려진 직후 열린 행사에서도 보란 듯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 비상에 들어간 이후 단 한 차례도 마스크를 쓴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코로나를 통해 김 위원장을 영웅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합니다. 충성심 제고 행사에서 마스크를 쓴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암시를 인민들과 군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해왔던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남측에서 온 월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만들어진 비밀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대북 송금 5억 달러 외에 추가로 25억 달러를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 금액이 3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엔 박지원 후보자 이름으로 된 자필 서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위조 문건이라고 일축하며 사실이 아니면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질의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6.15 정상회담 직전 남북 특사가 합의한 문건을 들어보입니다. 제가 서명했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다른 합의서 문건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문건을 입수한 주 원내대표는 3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는 비밀 합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명도 박 후보자의 것과 유사합니다. 저는 이 문건을 토대로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밝혀듭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본인 서명은 맞지만 조작된 것이라며 서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퇴를 포함해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작됐다고 봅니다.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박지원 후보자가 강하게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에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그만한 돈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 문건과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확인된 4억 5천만 달러가 경협의 대가가 아닌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었다는 점도 이번 문건에서 확인된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남북 간 합의서엔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경제협력 차관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 박지원 후보자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사회간접자본 비용으로 30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금으로 20-30억 달러를 요구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25억 달러 지원 이행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지원된 경협 규모는 25억 달러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합의서엔 기존에 알려진 대로 5억 달러가 경협 사업 대가가 아니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했다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모두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수사나 법원 판결 당시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당시 송두환 특검이나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 잡듯이 다 잡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없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았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대에 대한 대출을 통한 대북 송금을 반대했지만 박지원 씨가 주장해 대출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당내에서 젠더 폭력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안건에서 젠더 이슈를 우선순위로 이끌어가는 데 많은 장애가 있었다고 고백했는데 진중권 전 교수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의원의 눈물과 뒤늦은 사과가 이 사건 의혹 해소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잇단 성폭력 의혹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발생한 지 18일 만입니다. 여성운동가 출신인 남 최고위원은 당내 젠더폭력 TF 단장도 맡고 있지만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해선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당에서 성평등 이슈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저는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였으나 당의 아젠다에서 젠더 이슈를 우선순위로 이끌어가는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근식 교수는 억지 사과 대신에 진심 어린 행동을 보이라고 지적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남 최고위원을 향해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2차 가해로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울먹이냐며 역겹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경찰이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서울시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SNS에 유포된 피해자 진술서를 문건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2차 가해를 한 3명도 입건했는데요. 다만 피소 사실 유출 관련 수사 등은 답보 상태입니다. 관련 수사 상황 성민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비서실 근무 4년 동안 피해를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울시 관계자는 20여 명에 이릅니다.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을 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 경찰은 이 가운데 10여 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 당사자인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전직 비서실장 4명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와 연대 중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내일 방조 혐의의 전제가 되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박원순 고소장이라며 온라인에 유포된 2차 가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건을 오프라인에서 유포한 3명을 입건했습니다. 고소인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목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의 관용 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작업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측과 유족 측 변호사가 데이터 분석 과정 참관 의사를 밝혀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공무원이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 조치됐습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해서 누가 누구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었던 건지 낯뜨거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장급 간부 A씨가 여성 부하 직원 B씨를 상대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건 지난 23일. A씨는 B씨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감사관실에 성희롱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마친 뒤 A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대기 관련하고 징계 절차가 바로 시작돼 버렸죠. 자리 없는 거죠. 지금 완전 자리 빼버린 거죠.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의결로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직위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업무를 맡는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조직 내부에서는 창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건의 각종 성비위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전체 중앙부처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오늘 코로나 지역 발생 확진자는 9명으로 다소 잠잠해지는 모양새입니다만 서울시청에서는 내부 회의에 참석한 외부 자문위원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등 산발적 위험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내부 회의 공간이나 우리가 흔히 가는 카페나 음식점 등은 에어컨 가동이 기본이죠.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에어컨 작동 시 비말이 어디까지 전파되나 실험을 해봤더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용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대책은 없는 건지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빵빵하게 틀어놓은 에어컨. 시원해서 좋긴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도 우려됩니다.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환기 잘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전주의 한 식당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4m 떨어진 식탁에서 식사한 사람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비말을 확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과 선풍기가 비말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켜지 않고 분무기로 색소액을 뿌렸더니 물방울이 2m 10cm까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2m 이내에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비교적 안전한 상황. 에어컨 바람은 작은 물방울을 얼마나 멀리 날릴까요? 에어컨을 틀자 비말은 거의 1m를 더 날아가 2m 90cm 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2m 밖에도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용없어 보이고 여기 3m 가까이 튀었는데 이번엔 선풍기까지 작동시켜 봤더니 비말은 3m를 훌쩍 넘어 3m 90cm까지 날아갔습니다. 에어컨 작동 전후 거의 2배 차이가 난 건데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실내에서의 공기 흐름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 작은 입자가 전 실내로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채기는 어떨까? 물방울보다 더 가벼운 침방울은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켰을 때 80cm가량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 시 2시간에 한 번씩 작동을 멈추고 환기해야 합니다. 공기가 정체됐기 때문에 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실내 환기라든가 이걸 풀 가동을 이제 해줘야 돼요. 하지만 방역 당국의 2시간 환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고 구조적으로 여의치 않은 곳도 적지 않은 현실.
결국 에어컨과 선풍기가 가동되는 실내 공간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지난주 부산 도심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었죠. 그런데 내일까지 최대 200mm 비가 또 오는 데다 이번에도 만조 시간이 겹쳐서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하동원 기자, 부산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오늘 낮 4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져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부산은 현재까지 2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초량 제1지하차도는 지난 23일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차량 6대가 침수되면서 모두 3명이 숨졌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현재 지하차도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 구간 32곳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순찰 등을 벌이며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부산은 내일까지 최대 200mm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밤 사이엔 시간당 50mm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부산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오늘까지 48일째로 지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충북에는 150mm, 강원 제주에는 80mm,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40mm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부산 시민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 기자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저지대 주민은 복구는 뒤로 하고 간단한 가재 도구만 챙겨서 일찌감치 대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지난번보다는 상황이 낫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달 들어 폭우로 2차례나 물에 잠겼던 부산 동천강 주변 모습입니다. 폭우에 대비해 강 쪽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뒀지만 주민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잠을 못 자죠, 지금부터. 치우지도 못하고 어차피 또 잠길 것 같아서. 동천강 인근 아파트의 한 주민은 지난 23일 폭우에 1층 방안까지 물이 들어찼다며 가재도구를 모두 책상 위로 옮겼습니다. 집중호우가 또 온다는 소식에 일부 저지대 주민들은 인근 숙박업소로 대피했습니다. 우선 가방 뭐 손지갑하고 갈아 입을 옷하고만 가져가면 되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눈앞에서 5m가 넘는 축대가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봤던 한 주민은 아직도 당시의 공포를 잊지 못합니다. 걱정이 물론 되지요.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목격하고 무너지는 그 당시를 내가 직접 봤다고요. 연에서. 부산 시민들은 밤사이 내리는 장맛비로 침수와 번개 등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2년 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법정 시한을 넘겨서 진행 중인데 내부적으로는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가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원전 폐쇄를 진행했다는 의미여서 탈원전 정책의 뼈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것일까요? 여권에서는 이런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이달 말쯤 공개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는 쪽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7천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폐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권에선 당장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난 23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감사원장의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등의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폐쇄 결정의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감사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게 맞다며 거들었습니다. 감사원장도 사실은 위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의결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 이어 현 정부 초대 감사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장은 독립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든 세입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임대료는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 결정권을 준다는 겁니다.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폭등 조짐이 좀 있어서 지금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적절하게 보내는 것이다. 상호거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민법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추 장관은 전세는 2년에 추가 2년, 즉 한 차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2+2+2로 3번, 심지어 무제한 연장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또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이 양쪽을 좀 절충을 해서 추 장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5%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5% 내에서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다시 상한을 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에게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소급 입법 논란도 제기됩니다. 5%라는 이런 상한세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또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당정은 임대차 3법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예, 요즘 부동산 시장에 갑자기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패닉 바잉, 즉 불안감에 집을 막 산다는 말입니다. 특히 30대가 지난 2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빌려간 돈이 무려 13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2030 세대들의 부동산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는 현상이죠.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신혼인 A씨는 지난해 12월 부랴부랴 수도권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집값의 절반을 대출받았지만 최근 1억 원 정도 오른 집값을 생각하면 대출을 받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기가 너무 힘들게 돼서 그때 집을 안 샀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집을 못 산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크게 절망하고 있어요. 22번에 거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위기감을 느낀 30대들이 빚을 지면서까지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36%를 30대가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02조 7천억 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액 역시 30대가 30조 6천억 원, 전체 금액의 43%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대출량이 급증했는데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58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4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증폭이 되면서 집값 구매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소위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 그런 투자에 나서게 되고 다만 집값이 과열된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과도한 패닉 바잉은 위험성이 높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행정 주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당내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여야 합의가 가장 빠른 길이라면서도 내후년 대선 전에 행정 수도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며 그 시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니 그때 이 문제를 공약하고 심판받으라고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걸 상기시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만 꿈꿔왔던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2022년 대선 전에 마무리 짓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입법을 기본으로 하되 개헌과 국민투표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연말 정기국회 때까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먼저 공약하라고 했습니다.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일단 서울 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주시기를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선 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응답자의 부정 의견이 높았는데 서울시 거주 응답자는 10명 가운데 7명꼴로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우리 경제를 두고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자평했습니다.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2분기에 3.2% 성장으로 급반등한 중국 경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 마이너스 1.3%, 2분기에 마이너스 3.3%로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17년 만에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했습니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1분기 이래 22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1분기 대비 마이너스 10%가량 역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경기 침체 폭이 크지 않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현실 인식이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인종 갈등 시위 속에서 트럼프의 대처가 마뜩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화당 측 인사마저도 트럼프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지난 2016년처럼 대선 역전극을 재현할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빨간 모자를 들고 차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모자를 나눠주고 주먹을 불끈 쥐며 손뼉도 칩니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자신감 넘쳐 보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날 참담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미시간 등 경합주 3곳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모두 승리했던 곳입니다. Why are voters thinking about change? Because of his handling of this pandemic. 뒤늦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 브리핑도 재개했지만 지지율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죠. 신규 환자가 하루 6만 명에서 7만 명 이상 쏟아지면서 갈 길 바쁜 행보에도 전당대회를 취소할 정도입니다. The flare up in Florida. To have a big convention is not the right time.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것도 여론을 악화시켰죠. 시위대는 히틀러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Adolf and Donald, they think alike, they act alike, they get along.
and they're both horrible. 메이저리그 시구도 취소했는데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선수들의 무릎 꿇기를 우려해서라는 분석이 나오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화당 측에서도 트럼프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레이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이미지가 새겨진 기념 동전을 발행하려 했지만 레이건 재단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직 대통령이 대선 전 여름 여론조사에서 뒤졌다가 승리한 경우는 1948년 해리 트루먼이 유일했다고 했습니다. I'm not a good loser. I don't like to lose. I don't lose too often.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남은 100일 동안 전례 없는 지지율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언택트, 비대면 흐름은 마르고 키 큰 모델이 런웨이를 걷는 패션쇼도 바꿔놨습니다. 온라인 패션쇼는 당연하고 또 다른 파격이 등장하는데요.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모델 대신 직원들이 등장합니다. 소속 디자이너, 연구원 등 35명이 컬렉션 책자 촬영에 임한 건데 그중엔 액세서리와 남성복을 담당하는 한국인 디자이너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달 초 열린 디지털 파리 패션 위크.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흑백 영상 속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롯데월드 타워, 광화문 등 서울의 랜드마크가 등장합니다. 출장 가면 패션 서적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다큐 사진, 인물 사진, 뭐 이런 것들을 흑백 사진 위주로 많이 보는데 필름 형식이라 옷의 세밀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은 느린 화면 구성으로 보완했습니다. 아예 옷이 등장하지 않는 패션쇼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입은 옷은 브랜드의 신제품. 실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감 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지만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340만을 넘을 정도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10년이 앞당겨졌다고 보면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만의 미래를 맞이하기엔 너무나 지금은 부족한 거죠. 비대면이 만든 파격.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어제 이른 아침 서울 한광위에 펼쳐진 하늘입니다.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틈새에 열어보인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랗습니다. 햇살은 눅눅한 마음을 말려주고 공기는 막다 못해 달콤했습니다. 이런 서울 하늘을 보며 시인은 왈칵 눈물이 솟구쳐 흐를 것 같다고 했죠. 한 이틀 비 내리더니 세상의 모든 먼지 씻기고 투명한 바람, 서울에서 개성의 송악이 보인다. 한강은 코로나에 짓눌린 시민들이 모처럼 숨 한 번 크게 내쉬는 곳입니다. 숲과 녹지 사이를 걷고 뛰고 자전거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서울 살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도심공원 하면 흔히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말하지만 사실 도시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한강공원만한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강을 배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그걸 쭉 설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이 서울 집값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인데 마치 서울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또 언론 탓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직후 어느 친여 인사가 통합당이 당선된 송파구 주민들을 천박한 유권자라고 폄훼했던 일이 또 생각납니다. 이 대표는 세종시에서 천박한 서울을 말하면서 개헌을 하면 행정수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관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헌재 결정을 새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죠.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이 다수이니 결정도 여권의 뜻대로 할 거란 오만함에 극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의원이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며 특정 지역 폄훼 발언을 했을 때 여당이 불에 대기라도 한 듯 일제히 들고 일어난 기억도 다시 떠오릅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뒤면 은퇴할 분의 발언인 만큼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편리한 논법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이라는 지역 자부심이 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대표는 초라한 부산에 이어 천박한 서울을 말해 대한민국 양대 도시 시민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7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천박한 서울, 초라한 부산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남부 지역으로 집중되는데요. 내일 하루 동안 남부 지역은 대체로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은 또 한 번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200mm가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쪽 지역에서는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가 비상입니다. 시간당 50mm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오후 동안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이 29도, 청주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주 28도, 부산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